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인 평균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평가한 4%의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 수준의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기구들의 낙관적 전망을 받게 된 이유는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과 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OECD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대의 경기 침체를 기록하다가 내년을 기점으로 빠른 회복을 보이며 2017년에는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높은 금리는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앞으로 환경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단속하는 환경감시관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범죄에 관한 신고행위는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 범위가 폐수 무단 방류와 국립공원 훼손 등 특별법에 제한돼 전문 신고꾼이 아니면 사실상 환경 관련 범죄 신고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해 환경감시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환경감시단의 업무 범위가 수질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폐기물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매년 환경범죄 적발 건수는 900여 건이 넘는데요.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아름다운 강산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손민아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임기 안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정비해 오염원을 차단하고 죽어가는 강을 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 그리고 대운하 포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선착장과 한강 그리고 낙동강을 잇는 일만 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대운하를 포기해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싶다면 4대강 살리기로 인한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위험 요소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 기대드라인 김지원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하반기 서민생활안정대책에는 서민경제와 교육, 의료 부분에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7에서 9의 신용등급 근로소득자들은 개인당 500만 원까지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농협이나 신협을 통해 연 8%대로 대출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취급기간이 300곳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4세 미만의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기존의 35만 명에서 소득하위 50%인 62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 세대의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67만 명의 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올해 초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만 일삼던 정부가 이번 하반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해 정부가 꺼낸 두 번째 카드는 주택 공급입니다. 올해 안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15%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을 수도권에 9만 가구, 지방에 4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따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게 전국 공공분양주택의 5%가 우선 공급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10%로 확대되며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가정이 51만 가구로 늘어나며 연간 139억 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정부는 도시 서민 밀집 주거 지역에 2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 화장실을 신축,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구수관 개량 비용을 이번 달부터 전액 지원해 처녀 세대 이상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윤주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각 부문별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대 강살리기 사업에 현재까지만 22조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에 비해 서민 대책은 기존 대책과 지원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줄이어 나오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 계획을 뒷받침해줄 재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예나 뉴스거리였습니다. 올해 4,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2.75%가 인상된 4,11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IMF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노사가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간당 4,11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해 주 40시간을 근로기준 시간으로 하면 85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제 협상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위기로 영세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처음부터 3,770원을 제시해 협상 초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경제 위기인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요즘 경제 위기로 파탄에 처한 서민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최저 생계비도 감당하기가 힘든 인상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110원 인상으로 결정되던 날 정부는 하반기 서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발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위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부터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네이키드 헤드라인 김지원이었습니다.